우리한테 사과해. 뭐? 사과하라고요.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짓거리. 사과하라고. 저의 말에 김숙명은 잠시간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탁 맥이 풀린다는 듯 뱃을 대며 웃었습니다. 웃어? 그래, 사과하마. 뭐? 너무나도 쉬운 사과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사과를 받을 거라 예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김숙명이 그 콧대 높은 재벌집 사모가 나에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왜 속이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지? 어째 이제 나한테 사과를 받으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지니?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박유호 씨가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응원과 질책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성함은 이연자, 희자세요. 나이가 많이 드신 지금도 무척이나 고우신 분입니다. 다만 그 고운 얼굴 탓에 어머니의 젊은 날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야,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집안 남자들도 가지 못한 서울대학을 여자의 몸으로 가다니. 어머니의 집안은 복이 드물게 깨어있는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여자라고 해서 대학을 안 보내지 않고 오히려 가장 공부를 잘하는 어머니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온 집안이 합심해 밀어주었죠. 그리고 그 결과 어머니는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어머니 인생의 좋은 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연희야,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네? 아버지가요? 그래, 지금 널 찾으신다. 빨리 내려와다오.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하실 즈음 어머니의 서울 유학을 지원하시던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바람에 집안 전체가 기울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머니의 대학 생활도 막막해졌죠. 어머니는 겨우겨우 과외를 다니며 대학 졸업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본디 어머니의 꿈이었던 물리학 박사의 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울어진 집안의 기둥은 이제 어머니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연희 씨,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요. 아버지는 유통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덕분에 돈도 꽤나 벌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책임감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태어나고 한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도 그만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돌연사였어요.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는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계셨다고 해요.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네. 어머니는 평생 공부만 해오신 분이에요. 식당 일이나 육체노동 같은 건 적성에도 맞지 않고 잘하지도 못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까지 데리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니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런 어머니께 뜻밖의 연락이 온 건 그때였습니다. 연희양, 이제 과외는 아예 그만둔 거지? 어머니가 과거 과외를 했던 집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그 집도 한 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육아 겸 가정교사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잘 배우고 아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니까지 연락이 닿은 것이더군요. 전 너무 좋아요. 다만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어서요. 더 잘 됐네. 우리 혜주랑 동갑이니까 같이 봐주면 되겠어.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벌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전에 과외를 다녀본 만큼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당당한 과외 선생이었다면 이제는 숙식을 전부 그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조금은 긴장도 되고 위축되었다고 해요. 연희양, 오랜만이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집의 안주인 김숙명 사모님은
어머니보다 5살 많은 여자였어요. 나이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 꼬박꼬박 하대를 하며 일부러 거리감을 두는 인물이었죠. 둘이는 작은 방을 쓰면 돼. 필요한 게 있으면 아줌마한테 이야기하고. 그 집에는 어머니 말고도 집안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여유가 많은 흔히 말하는 재벌 집이었습니다. 손님이 왔나? 거실에서 김숙명이 어머니께 이리저리 안내를 하는 사이 2층 서재에서 걸어 내려온 것은 바로 집안의 주인인 최건 회장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던 최 회장이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인데. 당신도 참 벌써 잊은 거예요? 전에 우리 집에 머물렀던 연희양이잖아요. 당신 조카 과외시켜줬던 서울대생이요. 아, 그때 그 아가씨구만. 그래,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재벌집답게 가끔 친척들도 올라와 지내는 모양이었고 어머니는 그들의 조카가 서울에 왔을 때 잠깐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눈빛이 뭔가 불쾌해. 어머니는 최 회장의 눈빛이 항상 부담스러우셨다고 해요. 뭐라고 해야 할까? 마주치기만 해도 끈적하고 불쾌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여자의 육감이었고 슬프게도 그 육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어머니는 그날따라 목이 타셨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에 갔는데 연희양인가?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는 거야? 뜻밖에도 최 회장과 마주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최 회장과 거리를 두고 있던 어머니는 대충 대답하고 얼른 방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목이 좀 타서요. 물을 들이붓듯 마시고 얼른 가려는 사이 어머니의 손 사이로 유리컵이 빠져나갔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얼른 파편을 치우려 했지만 오히려 그러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나네. 최 회장은 그런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더군요. 서재로 가지. 거기에 내 치료 키트가 있어. 네? 아니. 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상처도 아닌걸요. 상처가 아니긴 그 고운 손에 흉이라도 남길 생각이야. 전 진짜 괜찮은데. 따라오라면 따라와. 그렇게 반강제로 따라간 서재. 최 회장의 말대로 거기에는 치료 키트가 있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음흉한 흑심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살결이 참 희네. 네? 살이 희다고 배곡처럼 말이야. 최 회장이 말을 하며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명확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아무리 아이 엄마라고 해봤자 그 나이 겨우 20대 중반을 갓 지난 때 요즘에는 어른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나이잖아요.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간이 불가능한 나이요. 하지만 이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달랐어요. 곧바로 최 회장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오셨다더군요. 어머니의 반응에 오히려 최 회장이 놀랄 정도로요. 지금 날 거부한 거야? 놀란 포인트가 그건가요? 누군가 당신을 거부했다는 거. 그야 당연하지. 나 정도 되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여자는 없어. 여기 있네요.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려던 어머니를 최 회장의 마지막 말이 붙잡았더군요. 후회하지 않겠어? 어머니는 그 말 뜻을 모르지 않으셨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나오셨다고 해요. 그날 밤은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냐니. 요즘이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네. 어쩌네 하고 말들이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기 신세를 망친 여자만 눈물을 흘리고 끝이었죠. 하지만 그때
어머니를 가장 두렵게 만든 건 어머니 자신의 신세 망침이 아니었다고 해요. 우리 유호,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대체 어떻게 살지? 배울 만큼 배운 여자가 뭐가 그리 생각이 좁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친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생 가약을 했던 남편마저 잃은 상태. 그러고서도 충분히 슬퍼하지도 못한 채로 자식을 위해 자기 감정도 돌보지 못한 채 최 회장네 집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 당시 어머니는 저에게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할머니께도 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가장 좋은 조건인 최 회장네 집에서 쫓겨나면 여러모로 궁지에 몰리는 거였죠. 하지만 이걸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어. 그때 당시 어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건 김숙명 사모와의 관계였다고 해요. 살 길이 막막하던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준 것도 김숙명이었고 집에 들어온 후에도 잘 대해줬던 게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랬기에 더 어려운 것도 있었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유혹을 당한 거지만 김숙명의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밤새워 고민하다가 결국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모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연희양이 그러니까 무서워지려고 그러네? 네, 조금 무서워하셔야 할 거예요. 뭔데 그래? 어젯밤 최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어요. 유혹하셨어요. 마침내 말을 뱉었고 어머니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김숙명의 대답을 기다렸죠. 한없이 무겁고 버거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김숙명이 어머니께 고개를 돌렸는데 그 얼굴에는 놀라움도 배신의 분노도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 네? 알고 계셨다고요? 놀란 어머니의 물음에 김숙명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그 사람이 서재에서 돌아오자마자 말하더라고. 연희양이 자기 유혹을 뿌리쳤다고. 그런 앙칼진 계집애는 오랜만이라고 말이야. 사모님은 마치 어머니가 대견하다는 듯 말했고 어머니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럼 사모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난 영희양이 그 사람하고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 순간 어머니는 소름이 돋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들은 그대로야. 생각해봐. 저 양반은 어제 연희양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던 인간이야.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품으려고 했지. 그런 인간이 그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는 나도 별짓을 다 해봤어. 하지만 소용은 없었고 대신 타협을 하게 됐지. 타협이요? 응, 저 인간이 그래도 한 번에 여자 한 명씩만 만나더라고. 꼴에 마지막 양심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연희양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야? 바깥에서 무슨 몸 안에 어떤 병을 달고 다니는지 모르는 여자들하고 자게 놔두느니 이왕이면 연희양처럼 잘 배우고 정숙한 사람이 더 좋잖아? 사모님. 하지만 그건 저한테 너무 잔혹한 말씀이세요. 잔혹? 잔혹이라. 김숙명은 한 발짝 더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잔혹한 게 뭔지 알려줄까? 진짜 잔혹이라는 건 배고프다는 자식에게 내놓을 것이 빈손뿐인 부모의 현실이야. 한겨울 춥다고 하는 부모에게 연탄조차 떼울 수 없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괜한 역적을 내는 자식의 마음. 그게 바로 잔혹이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재벌집 회장하고 데이트하라는 게 과연 잔혹한 걸까? 그건. 하지만 내 용건은 끝났어. 잘 생각해봐. 연희양만 생각을 고쳐먹으면 나빠질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 생활비, 월급 모든 게 갑절로 불어날 거야. 그러나 만약 반대의 경우를 택한다면
말꼬리를 흐린 김숙명이 어머니를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내가 생각한 건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본래 어머니가 생각했던 건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나마 인간으로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역으로 제안을 받은 것은 최 회장의 공식 첩으로서 살아달라는 거였죠. 고민하던 어머니에게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지나가듯 말을 한 건 그때였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나 같으면 얼른 좋다고 받겠구만. 뭐라고요? 이 집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요? 지금 그쪽이 고민하는 첩자리도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사모님한테 인사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첩을 하고 싶어서 김숙명 사모님한테까지 인사를 한다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군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성을 저버릴 수 있는 거죠? 어머니의 말에 아줌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인간성? 돈 앞에서 그런 낭만적인 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그쪽한테 더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안타까워서 그래요.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 같아서. 아줌마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있는 건가?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은 죽었고 본처의 허락이 떨어졌으니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때만 해도 첩으로 사는 게 아예 없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고민하던 어머니의 마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바로 지방에 계시던 외할머니의 연락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지? 엄마, 갑자기 연락까지 다 하시고.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너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면목이 없는데 말이다. 이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건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던 어머니에게 더욱 극심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이상 절대 이 집에서 나갈 수는 없어. 최 회장 부부의 요구를 거절했다간 바로 쫓겨날 상황이었고 어머니께는 그들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결정을 내린 모양이네? 김숙명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로 말했어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약속? 네, 제 아들 유호. 유호의 학비와 아이를 위한 생활비는 꼭 보장해 주세요. 월급도 약속대로 갑절로 늘려주시고요. 어머니의 말에 김숙명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보니 연희 너 무서운 사람이네. 안 될 거야 없지. 처신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그 순간 그럼 마침내 결론이 난 건가? 최 회장이 기다렸단 듯 내려와 뒤에서 허리를 휘감아 안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의 거리는 벌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의 행동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죠. 그럼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요. 너무 시끄럽게 굴지는 말고. 김숙명은 무감정한 눈으로 잠시 어머니를 응시하더니 이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니는 최 회장의 손에 이끌려 손님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있고 난 후 그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혼자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최 회장은 일찌감치 자리를 떠난 지 오래였고 바깥에서는 아줌마가 집안일을 하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죠. 그리고 어머니께는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자로서 정절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교육들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정절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 은장도의 이야기 등등.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원하지 않던 밤이 지나고 나서도
삶은 계속되었죠. 아직 안 일어난 거야? 문을 벌컥 열고 나타난 건 김숙명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멍하니 있던 어머니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더니 말했어요. 설마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 네? 아니, 그게 너무 유난 떨 것 없어. 연희 너는 이제야 진짜 세상에 들어온 거니까.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 아줌마한테 말해서 소고기 구워놨어. 김숙명은 어떻게 본처로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내 그 여자도 최 회장의 행동을 참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다음에 말을 통해서요. 아줌마, 저기 작은 방에 있는 이불들은 절대 빨지 말고 쓸 때마다 버려요. 필요한 건 새로 사고. 제일 싸구려로. 김숙명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시대는 남자들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렇게 기이한 동거 생활이 이어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 집에서 자랐어요. 저와 동갑인 최 회장의 딸 혜주와도 함께 자랐죠. 흔히 말하는 부잣집 딸내미. 하지만 혜주의 상황이 마냥 좋냐고 한다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혜주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김숙명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최 회장의 아들 집착 때문이었죠. 밭이 좋지 않으니 좋은 씨가 나올 리가 있나. 최 회장은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김숙명만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탓을 했어요. 그 바람에 김숙명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어느 날에는 술에 취해서 그런 말도 하더군요. 이왕이면 연희 네가 저 인간한테 아들도 좀 낳아줘. 그럼 우리 집안에 입적시켜서 아주 귀족처럼 키워줄 테니까. 따위의 망언까지 할 정도로 그 집안에서 아들을 바라는 열망은 강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모멸감을 느끼셨고 문제는 그런 말을 혜주가 듣는 앞에서도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죠. 너는 좋겠다. 남자라서. 좋겠다고? 그래, 넌 적어도 남자로 태어났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혜주도 그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정서적 학대를 당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부작용을 낳았답니다. 당시 저는 최 씨 집안의 도움으로 혜주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혜주가 저를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했거든요. 야, 기생충.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그래, 그럼 널 부르는 거지. 또 누구겠어? 내가 왜 기생충이야? 왜 기생충이긴? 네 엄마랑 너랑 우리 집에 빌부터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를 모욕하는 말에 저는 화가 나서 혜주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바람에 혜주가 뒤로 넘어져 벽에 머리를 찧었고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다른 누구도 아닌 최 회장 내 딸이 다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머니께 전달되었습니다. 김숙명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포함한 사자 대면을 시켰어요. 혜주야, 네가 유호더러 기생충이라고 놀린 게 맞니? 맞아요. 하지만 난 후회 안 해요. 쟤네가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유호에게 사과해라. 네? 싫어요. 내가 왜요? 어서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말씀드릴 테니. 놀랍게도 김숙명은 혜주더러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미안해. 결국 혜주는 제게 사과를 했고 저는 그 순간 김숙명을 달리 볼 뻔했어요. 네, 뻔했습니다.
혜주가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김숙명은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연희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김숙명이 혜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팔짱을 끼고서는 오만하게 우리 둘을 내려다보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여자 앞에 깊이 고개 숙였고요. 죄송합니다. 모두 제 탓이에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는 바람에 그럼 당연히 연희? 네 탓이지. 어딜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물어.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요. 혜주가 사라지자마자 저희 어머니를 쥐잡듯이 잡던 김숙명의 모습을, 그 살벌한 얼굴을요. 그러고는 김숙명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잘 봐라. 네가 손을 함부로 놀려서 네 엄마가 맞는 거야. 말을 마치고는 김숙명이 손을 높이 들어 그대로 어머니의 뺨을 제 눈앞에서 후려쳤습니다. 그걸 본 저의 눈에선 서러움을 참지 못한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런 저의 눈에 보인 것은 2층 계단에서 몰래 고개를 빼꼼 내밀고서 하얀 이를 드러내 웃고 있던 혜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울지 마. 어머니는 얻어맞아 빨갛게 부어오른 자기 뺨을 수습할 새도 없이 저를 다독이셨죠. 김숙명이 왜 해주더러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때의 그 사과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혜주를 위해서만, 자기 자식 비뚤어질까봐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숙명의 본심은 그 여자가 어머니와 저를 바라보던 진짜 관점은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물어버린 게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머니는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당황한 것은 오히려 김숙명 쪽이었죠. 아니, 고작 듣기 싫은 소리 몇 마디 들었다고 짐을 챙겨 나가는 거야? 김숙명의 말에 어머니는 그 집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를 두고 하는 소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제 뺨을 때리는 것도 얼마든지 맞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유호 앞에서 한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식한테까지 업보를 대물림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이대로 나가면 퇴직금도 제대로 안 줄 줄 알아. 필요 없어요. 애초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고요. 어머니의 손에 끌리듯 나가던 저의 두 눈에는 2층 창가에 서서 저와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는 최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둘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커튼을 획 쳐버리더군요. 어머니와 저는 방 하나짜리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살던 집에 재벌 저택에 비하면 좁디 좁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훨씬 편했어요. 엄마, 앞으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작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저희를 잘 챙겨줬죠. 아이고, 아기 엄마가 새로 이사 왔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사람들은 청산과부가 되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딱하다며 매일 같이 저희를 챙겨주고 안부를 물어보았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환대는 뜻밖에도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어머니의 배를 보며 한순간에 뒤바뀌었죠. 아니, 혼자 사는 여자 배가 나올 일이 대체 뭐란 말이야? 동네 아줌마들은 어머니 뒤에서 수군대기 바빴고 젊은 남편을 둔 엄마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남편을 족쳐서 매일 밤 싸우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어요. 당시 저는 뭐가 문제인지 인식조차 하지는 못할 나이였지만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기류는 감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 정체는 뜻밖의 계기로 밝혀졌어요. 사모님께서 보내신 생활비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검은 세단을 타고 온 양복을 입은 남자가 집에 찾아와 내민 갈색 봉투. 그 안에는 꽤나 많은 현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문자는 김숙명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예상치 못한 방문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소재를 알고 있다는 자체에 놀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리한 양복쟁이 남자의 눈이 어머니의 부푼 배를 감지했고, 어머니는 황급히 몸을 가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떠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임신이라니요. 그렇단 말은 회장님의 자식이라는. 허튼 소리 마세요. 그딴 소리 할 거면 이 돈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고요. 실례했습니다. 그 돈은 사모님께서 연희양에게 온전히 주고 오라고 단단히 명령하신 것이라. 받지 않으면 이 앞 하수구에 버리고 갈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재벌가에서 나온 후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 탓에 돈이 필요 없다며 봉투를 거절하는 어머니의 손. 그 손마저도 부르터 있었죠. 양복쟁이가 떠나고 나서 어머니는 한동안 꽤 불안해하셨어요. 언제 최 회장이나 김숙명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혼잣말을 자주 하셨죠. 그리고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김숙명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연희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김숙명의 말투는 저희가 집에서 떠날 때와는 달리 애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그런 김숙명을 잔뜩 경계했죠.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왜긴 그야 연희 너하고 우리 유호가 잘 지내나 싶어서 왔지. 말하는 김숙명의 시선은 어머니의 배를 향했고, 어머니는 그런 김숙명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듯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 맞지? 뭐가요? 우리 회장님 아이 말이야. 맞는 거지? 딸이야? 아니면 혹시 김숙명이 생각만 해도 긴장된다는 듯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아들? 네, 김숙명에게 어머니는 최 씨 가문의 오랜 염원이었던 아들, 그 아들을 낳아줄 도구로 보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들의 속내를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들이건 딸이건 그건 당신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왜 상관이 없어? 연희 너 그 사이 많이 뻔뻔해졌구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나가자마자 다른 놈하고 뒹굴었단 말이니? 고지식한 연희, 네 성격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연희 너도 알고 나도 알잖니?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아이는 최 회장의 아이일 것이다. 김숙명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건 딸이건 당신 집안하고는 일절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상관이 없냐고. 회장님이 뿌린 씨인데. 어떻게 없긴요? 당신이 한 말을 벌써 잊은 거예요? 어떻게 걔가 주인의 집안에 들어가겠어요? 김숙명은 자기가 한 말을 고스란히 어머니로부터 돌려받자 순간 얼굴이 딱딱히 굳더군요. 어머니는 그것을 곱씹듯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어떻게 기르던 개가 낳은 자식이 주인의 자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헛소리 할 거면 당신 잘난 애새끼나 보고 해요. 남의 자식한테 침 바르지 말고. 김숙명이 이를 작은 씹더니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모양인데.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는 않아. 후회하지 않겠어? 당신들 없어도 여지껏 잘 먹고 살아왔어요. 진작에 그 집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그 집안에 머물던 하루하루가 후회스러울 뿐이에요. 연희 너로부터 그런 말을 듣다니 실망이네. 그래, 알겠어. 네 뜻이 전 그렇다면야. 김숙명은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내 고개를 획 돌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김숙명은 정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제 동생 주호가 태어났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힘겹게 아이를 품에 안고서 말씀하셨어요. 보렴, 유호야. 네 동생 주호야. 아버지 없이 태어난 내 동생 주호. 박유호인 저와는 달리 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주호로 태어난 나의 남동생. 하지만 주호의 팔자는 그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김숙명이 아들이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또다시 찾아왔거든요. 그 여자는 난생 처음 보는 과일들이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를 저에게 안겨줬어요. 네 엄마랑 이야기할 동안 이것 좀 들고 있으렴.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망고였습니다. 김숙명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하더군요. 정말 고생 많았어. 회장님께서도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눈물까지 흘리셨다니까? 눈물을 흘려요? 왜요? 그래,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그러셨겠어. 절이나 교회에 10년 동안 돈을 갖다 바친 것보다 연희 너 하나가 더 낫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분노에 타올라 김숙명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최 회장이건 당신이건 뭔데 자꾸 남의 자식한테 침을 바르는 건데요? 뭔데 자꾸 오지 말라는데도 기어오는 거냐고. 어머니의 말에 뻔뻔하게 굴던 김숙명의 얼굴이 차갑게 굳더군요. 그 여자가 쯧 하고 혀를 차더니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한 대 피워도 되지? 김숙명이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더니 후 길게 내뿜더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우리. 그 아이 앞으로 제대로 키울 능력은 있어? 있어요. 있다고? 듣자니 시장 국밥집에서 일한다며? 그마저도 아빠도 모르는 애나 벤. 몸 함부로 굴리는 년이라고 소문나서 잘릴지도 모르고. 김숙명은 이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담배 연기 너머로 어머니를 향해 배실배실 미소를 지었어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쌀도 부족한 것 같은데?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궁금해서 그래, 정말로.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들 어떻게든 잘 키울 테니까. 당신들은 신경 꺼요. 그래, 그러겠지. 연희 너라면 정말로 네 한 몸 희생해서라도 그럴 걸 알아.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네가 정말 죽게 되면 우리 회장님이 주호를 가만둘까? 김숙명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을 본 김숙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 꼬맹이. 김숙명이 불타는 담배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연희 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가 과연 연희 네가 죽은 다음에 저 꼬맹이를 어디 걷어주기나 하겠니?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겠지. 지금 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후. 김숙명이 어머니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고는 말했습니다. 협상을 하자는 거야. 나도 네가 그 애새끼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오는 꼴은 반갑지가 않거든. 솔직히 말해 네가 들어오면 본처인 내 자리도 위태롭고 말이야. 해서 내 제안은 이래? 김숙명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제 돌아가서 최 회장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연희가 우리의 제안을 완강히 거절했다. 아이를 데려가면 죽겠다기에 어쩔 수 없이 돈만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동안은 돈을 지원하면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때 우리를 선택하게 하자. 어때? 이 정도면 최 회장도 납득하지 않겠어? 뜻밖의 제안에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숙명은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왜? 설마 내 제안에 감동이라도 받은 건 아니지? 착각하지 마. 아이를 뺏어가지 않는 건 순전히 날 위해서니까. 최 회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중간에 개입한 것 정도는 알겠지. 이게 내 인내심의 한계야. 인내심의 한계요? 그래, 인내심.
김숙명이 피우던 담배를 아무렇게나 이불에 비벼 끄고는 말했어요. 우리 그룹의 상속자는 너 같은 근본도 없는 년한테서 나온 근본도 없는 애새끼가 아니라 우리 해주가 되어야 하니까. 너희가 우리 해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여기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는 거지. 그날의 대화가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 하나만큼은 기억나요. 김숙명은 여전히 우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고 자식을 건사해야 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김숙명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사항을 말씀해 보시죠.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의 사정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단칸방이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변했고 그곳에서는 이전 동네와는 달리 아이 둘을 혼자 데리고 사는 어머니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주워올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입학식이었어요. 아이들이 참 많네. 어머니가 까까머리 아이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인파가 많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주호를 저에게 맡기셨죠. 금방 다녀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참 얄궂은 게 그때를 노렸다는 듯이 누군가 다가오더군요. 이야, 우리 주호 정말 많이 컸구나. 저에게는 인사도 없이 곧바로 지나쳐 주호를 두 손으로 번쩍 안아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맨날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역시 실물이 훨씬 잘생겼구나. 누굴 닮은 건지. 최 회장이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영문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는 주호를 최 회장은 뻔뻔하게도 자기 멋대로 주무르고 안으며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한 거 축하한다. 아빠요? 아저씨가 제 아빠세요? 그래, 내가 네 아빠다. 이름이 뭔데요? 최건. 네 아빠 이름은 최건이다. 최 씨요? 하지만 전 이주호인데. 그건 말이다. 네 엄마가 고집불통이라서 그렇단다. 어린아이의 혼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을 쏟아내는 이기적인 인물. 그게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인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주호가 불쌍해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주호를 놔달라고요. 저의 말에 최 회장이 주호를 바라보던 때와는 달리 웃음기를 싹 거두더군요. 너는 그래, 그때 연인의 자식놈이구나. 자, 너한테도 줄 게 있다. 최 회장이 자기 지갑에서 현찰을 한 움큼 꺼내더니 제 손에 강제로 쥐어주더군요. 앞으로도 우리 주호 잘 부탁한다. 네 동생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모멸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최 회장. 그 인간을 보며 그리고 그런 인간의 사랑을 받은 주호를 보며 화가 솟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깨고 나타난 건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자 겁에 질려있던 주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주호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하여간 자식들이랑 자기를 먹여 살린 게 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배은망덕하다니까. 최 회장님,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분명히 애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기로 그때 사모님하고 약속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래, 그랬었지. 하지만 와보고 싶은 걸 어떡해? 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한다는데. 최 회장은 오직 자기만 아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이고는 말하더군요.
그냥 얼굴만 한번 보러 온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이들 감정은 끝까지 생각도 안 하는군요. 아이들 감정이라. 글쎄, 최 회장이 주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나중에 크면 알 테지. 어른들의 사정을 말이야. 최 회장은 그렇게 주호의 입학식을 마음대로 해집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에는 주호에 대한 미움이 자라났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 건지를요. 그런데 주호가 어머니께 최 회장에 대해 물었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날 봤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빠야? 주호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저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아니,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 나의 친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걸 대체하던 게 최 회장이었는데 그런 최 회장이 저를 부정하고 하찮게 여겼고 주호는 그런 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니 전 그걸 질투하는 거였어요. 아빠는 무슨. 그딴 인간을 아빠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수치야. 유호야. 주호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하니? 저는 그 당시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나에게는 없는 아버지를 주호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저랑 주호가 둘이서 조금 멀리 산책을 간 날이었어요. 주호는 저만 믿고서 콧노래를 부르며 따라왔죠. 그런데 형, 나한테도 아빠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주호가 최 회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형이랑 나랑 성이 달라서 맨날 애들한테 놀림을 당했는데 나한테도 아빠가 있다니. 참으려고 했어요. 참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도저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형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형은 아빠 없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호의 손을 뿌리치고 마구 내달렸어요. 형, 어디가? 나랑 달리기 시합하자는 거야? 주호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면서 달려오다가 이내 제가 멈추지 않고 달리기 시작하니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더군요. 형, 어디 가는 거야? 나한테 화났어? 내가 미안해. 그만,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나 버리고 가지 마, 형. 저는 두 귀를 막고 주호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좀 조용하네. 어두운 산책로,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거친 숨을 들이마시었어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야. 주호도, 최 회장도, 김숙명 그 망할 년도. 분노를 곱씹던 저희 입속에 하나의 존재가 걸리더군요. 엄마, 주호를 버리고 가면 엄마가 슬퍼할 텐데. 그 생각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 달렸어요. 그런데 달리고 또 달려도 주호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분명히 아까 여기서 헤어졌는데. 어디로 간 거지? 주호야, 이주호. 목소리를 높여 주호의 이름을 불러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호야, 이주호. 어디 갔어? 나와. 단전에서부터 역겨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한테. 대체 무슨 짓을? 머리가 새하얘지려던 그때 형, 주호의 목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주호가 가까운 계단 뒤에서 나오더군요. 주호야. 저는 그대로 주호를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온기, 부드러운 피부와 머릿결, 모든 걸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 달리기 시합하려면 같이 달려야지. 혼자 그렇게 멀리 가면 무섭잖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주호야.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주호에 대해 질투하거나 버릴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덕분에 주호와 저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죄책감 때문이라도 주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점점 성장해 성인이 되었고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은 그쪽에서 연락 안 와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유호 너한테까지 더 스트레스 주고 싶진 않으니까. 어머니는 저와 주호 앞에서 최대한 최씨 가문 이야기를 삼갔지만 눈치로 봐서는 여전히 그 집안과의 교류가 이따금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없을 때 어머니와 주호 둘이 그 집에 다녀오기도 하는 것 같았고요. 이전 같았으면 질투도 했겠지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아들이자 주호의 형으로서 묵묵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호가 고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뭐예요, 엄마?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의 눈에 보인 것은 집 앞에 세워진 검은 세단과 운전기사, 그리고 상복을 입은 주호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최 회장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유호 너도 잠깐 같이 가야겠다. 검은 넥타이와 양복은 최 회장 측에서 미리 준비한 걸 입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그 집, 어머니와 어릴 적 함께 살았던 평창동의 저택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고급 차들과 그 안에서 내리는 조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무슨 놈의 장례를 집안에서 하는 거야? 고인의 마지막 부탁이라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따금 들리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저희 셋은 차에서 내려 안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옷들을 입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 마침 왔네. 이쪽이야, 연희야. 김숙명의 부름. 연이라는 이름이 불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단번에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저 여자가 그럼 그 첩? 그렇단 말은 저기 저 꼬맹이가 최 회장네 사생아라는 소리잖아. 사생아 소리를 한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자 불에 댄 듯 얼른 눈을 치우더군요. 저희 셋은 저택 거실 고인의 액자 앞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김숙명 앞으로 내키지 않는 걸음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네. 그리고 거기 꼬마, 이름이 뭐였더라? 주호요. 그래, 주호.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를 많이 찾으셨다. 자기 딸내미 이름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시질 않던 양반이 말이지. 김숙명의 등 뒤에서 어디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해주였어요. 결혼을 한 건지 손에는 반지가 있었고 사위로 보이는 남자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저희 둘 다 서로를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마냥 어린아이가 아닌 만큼 궁금했습니다. 김숙명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른 걸까? 그것도 차와 상복까지 입혀서. 그런데 그때 김숙명이 손가락을 까딱하니 기다렸다는 듯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검은 서류 가방을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이더군요. 안에는 돈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주호 앞으로 남기신 돈이야.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어. 아파트 세 채에 차 한 대까지. 아주 그냥 혼외자식 사랑이 급진하셨어. 저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액수였어요. 김숙명의 의도는 투명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어머니께 돈을 던져주고 죽은 고인의 뜻에 대한 정성은 다했다. 이 많은 증인 앞에서 다 줬으니 혹여나 회사 일에는 얼씬도 마라.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게 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쳐다도 보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돈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김숙명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비웃더군요. 그럼 이 먼 길을 왜 오셨을까? 연이 너한테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든 저 양반 가는 길 배웅하려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네, 적당히 좀 하라고 했어요. 왜요? 당신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나요? 똑같이 팔다리 4개 달린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막말을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내 자식들 모욕을 주고 돈 받으러 온 거지 취급을 하는 거냐고. 이런 거지 같은 게 끝까지. 김숙명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높이 든 순간 제가 나서서 그런 김숙명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우리한테 사과해. 뭐? 사과하라고요.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짓거리. 사과하라고. 저의 말에 김숙명은 잠시간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탁 맥이 풀린다는 듯 뱃을 대며 웃었습니다. 웃어. 그래, 사과하마. 뭐? 너무나도 쉬운 사과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사과를 받을 거라 예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김숙명이 그 콧대 높은 재벌집 사모가 나에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왜 속이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지? 어째 이제 나한테 사과를 받으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지니?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숙명이 옅은 미소를 짓더군요. 너네한테는 내가 생각해도 막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뭘 사과하라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과를 받으니 뭐가 달라졌니? 네 상처가 아물어졌든? 아니지. 분명히 아닐 거다. 결국 인간이란 상처를 안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게 내가 저기 저 액자 속에서 사람 좋은 척 웃고 있는 양반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김숙명은 저의 손을 뿌리치고는 주변에 있던 와인잔을 아무렇게나 들어 마시더군요. 그래도 안타깝구나. 한때 우리 집에서 자랐으니 그래도 조금은 범인보다는 나을 줄 알았는데. 여지껏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니 실망이야.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어머니와 주호를 우리 집안을 부끄럽게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선 건 우리 엄마하고 형한테 헛소리는 그쯤 하시죠. 주호였어요. 김숙명이 그런 주호를 증오와 흥미가 섞인 눈으로 보더군요. 그래도 집안에 사람 새끼 하나는 있네. 그래, 좋아. 전 그렇게들 돈보다 자존심이 중요하다면야? 김숙명이 손가락을 휘젓자 널브러져 있던 돈 가방이 치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주호 그리고 저는 최 회장에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호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더군요. 미안하다고요. 최 회장도 김숙명도 아닌 어머니와 저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자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겪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목 놓아 울더군요. 저와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죄는 셋 중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으니까 그저 우리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함께 얼싸안고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나가보니 검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그 안에 든 것은 전날 밤 보았던 돈이 가득 든 서류 가방과 차키 그리고 집문서와 열쇠였어요. 어차피 버린 돈이니 받아서 쓰던지 아니면 갖다 버리던지. 알아서 하라는 김숙명의 편지와 함께요.
주호는 그 돈을 버리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쓰자고 강력하게 말했고, 어머니와 저는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아내가 생겼으며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너희 둘째는 네 아버지를 그리도 많이 닮았니? 어머니, 저희 둘째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았다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주호는 그 피를 속일 수 없는지 스타트업을 시작해 잡지사와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인기도 꽤나 많은 모양이고요. 형수님이 찾으시는데. 그래? 잠깐만.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제가 뉴스 하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그룹 고 최건 회장 부인 김숙명 여사 별세 파란만장한 삶에 비해 초라할 정도로 짤막한 뉴스 한 줄. 그 기사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김숙명 그 여자 죽었대요. 손주를 품에 안고 있던 어머니의 몸이 순간 움찔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부드럽게 손주를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왜? 김숙명이 누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제게 물어왔지만 저는 쉬이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주호를 찾았습니다. 녀석은 주방 정수기 곁에 서서 놀란 얼굴로 목을 축이고 있더군요.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는 평창동 그 집에서의 악몽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분한 걸음으로 주호 곁에 다가갔어요. 녀석이 저에게 물 한 잔을 떠서 주더군요. 그 인간들 회사. 요즘은 뉴스도 잘 안 나오던데. 맞아.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진작 망하지 않았냐고도 물어보고. 그래, 그러던데. 왜 우린 그들을 잊지 못하는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김숙명 여사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사과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졌냐고. 나를 위해선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 순간 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수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 저희 둘 앞에서 어머니가 손주를 번쩍 들어 까르르 웃는 아이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우리 예쁜 강아지, 내일은 할머니랑 놀이공원에 가볼까? 그 말을 듣자 저와 주호는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